이제 어, 산화 스트레스 받고, 자,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생활 환경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우리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인슐린 저항성을 만드는 조건에 기여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지금까지는 음식, 신체활동, 약물, 환경물질이 어떻게 호르몬 변화, 염증 비만 등을 유발하는지 이야기했다. 이번에는 그런 인자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호흡. 우리는 끊임없이 숨을 쉰다. 2만 번의 하루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 이런 흡연 물질은 인슐린 저항성 발병에 크게 연관이 있을 수가 있다. 수많은 흡연 물질 때문에 공업화에 대기오염, 도시, 아니 사실은 모든 지역을 떠드는 연구는 생물학적인 작용하는 여러 오염물질, 건강에 해를 준다는 사실, 우리는 유행병학과 중재 연구, 그래서 대기오염이 인슐린 저항성 제2형 당뇨병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물질은 2.5 마이크론 이하인 미립자, 초미세먼지다. 이런 입자들은 무척이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크기가 작아서 폐에 깊숙이 침투하고 심지어 혈액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초미세먼지가 호흡기에 미치는 피해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대도시 지역은 일간 초미세먼지 수치를 온라인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측정되는 대기 오염원 중에서 가장 작은 유형과 그보다 약간 커서 혈액으로 흡수되지 않는 유형 미세먼지, 이 두 가지 모두가 염증을 일으켜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들 유독성 분자가 폐로 들어오면은 면역세포 감지하고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유발성 단백질을 활성화한다. 혈액 속으로 들어온 사이토카인은 순환하며 간이나 근육과 같은 모든 조직과 상호작용을 해서 이들 조직이 인슐린 저항성이 되도록 만든다. 담배 연기에 노출되면 몸을 약화시키는 여러 만성질환, 특히 심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환의 위험을 높여서 여러 기관에 피해를 입힌다. 미국의 흡연율은 점차 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이 사망 원인 중에서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담배 연기는 여전히 비교적 흔한 호흡 독소로 남아있다. 미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정기적으로 담배 연기에 노출되며 아동의 약 20%가 가정에서 흡연자와 함께 산다. 세계적으로 상황이 더 암울하다. 전세계 흡연 인구는 10억 명에 달하며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 연기에 노출이 된다. 지난 20년 동안에 약 2억 명의 새로운 흡연자가 생겼다. 담배 연기 노출의 문제는 대부분의 관심이 심장과 폐에 주는 명백한 영향에 집중되어 있지만 담배 연기는 전신이 인슐린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만들기도 한다. 제럴드 리븐 박사는 20여 년 전에 흡연과 인슐린 저항성의 관계를 처음으로 밝혔고 이후에 여러 연구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다. 리븐 박사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이들 연구 중에 대단히 눈에 띄기 때문에 꼭 언급할 것이 하나 있다. 담배 연기와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모든 연구는 동물이 개입하거나 인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연구를 위해서 비흡연자들에게 흡연을 강제하는 것은 대단히 비윤리적인 일이다. 하지만은 관련 연구가 없다면은 우리는 흡연이 인간에게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고 명확하게 주장할 수가 없다. 윤리적인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아의 한 연구팀은 이 가설을 입증하려고 나섰다. 연구팀은 7명의 건강한 비흡연자에게 7일 동안에 1시간에 4대씩 담배를 피우게 했고 그 결과 참가자들은 첫 담배 연기에 노출된 것만으로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 중요한 것은 인슐린 저항성이 실제 흡연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2차 흡연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슐린 저항성까지 올린다는 점이다. 실제로 우리 연구실에서는 연구는 2차 흡연만으로도 세라마이드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 세라마이드라는 나쁜 지방이 흡연이 유도한 인슐린 저항성의 주요 동인 중에 하나일 확률이 높다. 인도와 중국은 심각한 수준의 대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부담이 가장 큰 국가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있다. 두 국가의 공기 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경제와 산업은 3차 흡연은 1차 흡연, 2차 흡연자,
가 있고 또 터져나온 또 연기를 들여 마시고 연기가 사라져도 연기에 함유된 화학물질은 벽이나 옷이나 머리카락 등에 붙어서 오래 남아 이런 잔류 화학물에 넣었을 때는 것을 3차 흡연이라고 하는데 이 물질들은 대사 손상을 유발하는 능력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처럼 오래 남는 담배 연기의 유해성은 카페 뒤를 기어다니고 어른의 머리카락과 옷을 붙잡고 노는 어린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런 성장의 대부분이 오염 규제 없이 이루어지고 담배 연기에서 사람이 흡입하는 유독물질 중 하나인 니코틴이 주된 원인이다. 우리는 앞서 나쁜 세포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지방세포가 인슐린 저항성을 갖게 되면 몸의 다른 부분에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이다. 지방세포는 니코틴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장소 중의 하나이다. 근육 등 다른 조직들도 동일한 반응을 경험하기는 마찬가지지 말이다. 요즘에는 매우 태우는 담배 이외에 니코틴껌이나 전자담배에 된 니코틴을 얻는 데 사용하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것들 모두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 흡연자에게 담배를 끊게 하고 니코틴껌을 씹게 한 연구에서 니코틴껌을 이용한 사람들은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었고 껌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아직은 증거가 부족하지만 전자담배 역시 비슷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오염된 공기를 호흡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명확하다. 쉽지는 않더라도 오염된 공기를 피하면 된다. 그렇지만 먹는 음식에 관해서는 문제가 좀 더 까다롭다. 담배는 피우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먹는 것을 중단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지 않은가? 식품이 해로운 물질에 노출되는 식품 문제, 글루탐산 나트륨 MSG 이것은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을 알려지고 식당이나 시중에서 이것이 없다고 광고하는 것인데 실험 동물의 비만을 유발하기 위해서 가장 초기에 사용하던 방법 중에 하나가 MSG가 인슐린을 증가시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MSG 1g에서 전 세계에서 이용되는 인슐린 저항성 발생 위험이 14%가 높았다. 그리고 석유화학 물질인데 석유화학 물질은 석유에서 만들어지는 화학물질, 이것은 수천 개 이른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석유화학 제품을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의 인슐린 민감성을 둔화시켜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으로 밝혀진 대표적인 석유화학 물질은 비스페놀이다. 비스페놀 A는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 말랑말랑한 플라스틱 물병, 포장 용기, 젖병, 플라스틱 장난감, 음식, 캔의 안쪽 면. 미국의 경우에 인구의 약 95% 혈액에서 비스페놀 A가 검출되었다. 동물의 경우에는 비스페놀 A 노출은 직접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심화시키고 혈중 인슐린 수치를 높인다. 인간의 경우에도 그 상관관계를 경고하고 일관적이다. 혈액과 소변의 비스페놀 A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비스페놀 A가 어떻게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비스페놀 A의 에스트로겐을 모방하는 능력 때문에 노출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으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듯하다. 살충제 문제. 살충제는 곤충을 막거나 죽이는 데 사용하는데 이런 것이 유기염소계에 이런 것들이 혈액 속의 유기염소 수치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라는 거죠. 내장 지방은 독소 축적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피하 지방에 비해서 최대 10배 이상으로 축적이 될 수 있다. 감미료. 당진의 설탕이 인슐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단맛이 나는 음식이 또 가당은 깜짝 놀랄 만큼 흔해졌다. 가당은 선수가당, 자당, 포도당, 가당, 액상가당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포장식품에서 많이 70%가 발견된다. 스포츠 음료에서 나오는 파우더 또 건강제품에서 가당이 점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출처가 어디든 순수한 형태이든 혼합 형태이든 가당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설탕, 포도당, 가당은 아주 쉽게 산화 스트레스를 높인다. 탄수화물의 조합은 당연히 혈당과 혈중 인슐린을 높인다. 이들은 높아질수록 산화 스트레스가 커진다. 인공 감미료는 다양한 종류의 비영양 화합물을 가리키는데 설탕과
맛은 같지만 칼로리가 거의 혹은 전혀 없고 영양도 없다. 특정 감미료들과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증거는 많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이 인공 감미료가 인슐린 저항성 위험을 높인다고 결론을 지었다. 감미료가 들어간 탄산음료를 매일 마시는 사람은 대사증후군에 발생할 가능성이 36% 높고 이형당뇨병 발생이 67%가 높았다. 인공 감미료가 진짜 음식에 대한 갈망을 증자시키고 좀 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소규모 인슐린 급상승 이론을 좀 더 보자. 이 현상을 내성 인슐린 반응이라고 한다. CPRI. 이것은 단 음식 섭취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몸이 탄수화물 부활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감미료와 함께 식사를 했을 때 인슐린 분비 변화에 주는 영향을 탐구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 식사와 함께 자당 설탕을 마신 것이 인슐린 분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흥미롭게도 식사와 함께 먹은 아스파탐 역시 설탕과 같은 효과를 내었다. 그러나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또 나은과 몽크, 수처럼은 영향이 없었다. 설탕을 제외한 칼로리 없는 감미료만 따로 먹었을 때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자료들이 식사와 함께 감미료를 섭취할 때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우리에게 영양을 제공하지 않지만 장내 세균에게 영향을 제공하는 감미료가 장내 세균에 영향을 준다. 꼭 나쁜 방식만은 아닌 생각을 지지하는 증거가 있다. 이런 변화는 감미료가 일부 사람들의 포도당과 인슐린 수치에는 영향을 주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모두 이론일 뿐이다. 하지만 감미료가 장내 세균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이 유효하다면 감미료의 영향은 사람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감미료가 지질다당류는 이 부분을 머리하기 전에 가장 해로운 독소의 최종 후보가 될 만한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지질다당류라는 것은 LPS는 특정 유형 세균에 원래 존재하는 부분으로 체내에서 아주 특정한 면역 반응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질다당류의 놀라운 점은 이것이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마시는 물, 심지어 어떤 경우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속에도 있다. 따라서 지질다당류는 흡입 독소와 식이 독소에 모두 다 해당된다. 지질다당류는 연구는 지난 10년간 장내 세균의 역할과 인슐린 저항성 같은 대사장의 연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앞서 언급했던 독소들과 비슷하게 지질다당류는 염증 반응을 활성화한다. 여기는 염증성 단백질이 순환계 전체에 돌아다니는 것도 포함되는데 지질다당류 자체는 혈액에서 탐지할 수 있으며 실제로 과체중이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의 혈액에서 많은 양이 발견된다. 하지만 우리는 지질다당류가 장이나 폐에서 어떻게 왜 혈액으로 들어가는지 알지 못한다. 몇몇 증거는 지질다당류가 지방이나 과당과 같은 특정 영양소를 섭취할 때 장으로부터 보다 쉽게 흡수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이 주제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가 설치류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가 충분치 않다. 지질다당류 방어에 필요한 LDL 콜레스테롤과 지질단백질 운반체 HDL, LDL, VLDL은 위험한 존재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질단백질, 특히 LDL은 지질다당류 LPS를 중화시키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 LDL이 구체적으로 LDL은 LPS 결합단백질이라고 불리는 단백질을 운반한다. LDL은 LPS와 물리적으로 결합해서 그것을 간으로 보내고 간을 거쳐서 장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된다. 이것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심각한 감염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이유일 수도 있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군요. LDL이 왜 문제가 이럴 수 있네요. 너무 적은 소금 섭취는 어떠냐? 오토가 아니다. 소금을 너무 적게 먹는 것이 신진대사 문제에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나치게 적은 소금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고, 기아 적게 먹는 것이 과체중인 사람과
이형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이 포도당과 인슐린을 통제하는 데 주로 이용하는 방법인데 근거를 두지만 불행히도 잘못 적용되거나 완전히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 단식과 기한은 종이 한 장 차이이기 때문이다. 거식증이나 폭식증 같은 식이장애의 경우처럼 지나치게 오래 지나치게 적게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더구나 우리가 보아왔듯이 만성적인 음식 부족 상태의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눈에 띄는 예상치 못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단식 근육 소실이 명확히 드러날 정도의 지점에서 단식을 계속하면은 단식과 기아를 가르는 선을 넘게 된다. 단식이 기아로 변하는 것이다. 이것이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근육량이 지나치게 적은 것은 그리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일상적인 활동은 이렇게 해서 잠을 충분히 자자. 한 8시간 정도 푹 일주일이면 수면이 부족할 정상인 수면이 이루어진 후에 비해 인슐린 저항성이 약 30% 상승할 수가 있다. 저항성이 내가 잠을 못 자면 그리 된다는 거죠. 수면 시 빛 노처럼 중대한 문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빛은 없어야 되는 저항성을 만들기 때문에 수면 부족이 인슐린 저항성에 유발할 수 있다면 낮잠을 많이 자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밤잠의 경우가 마찬가지로 낮잠에도 시간이 중요하며 30분 전후가 가장 적당하다. 매일 30분 이하로 그러면 도움이 된다.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생활이 문제가 된다. 많이 움직이자 저항성이 그래서 다리를 기부스했다면 인슐린 민감성은 단 며칠 만에 움직이는 다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움직이지 않는 근육의 인슐린 저항성을 설명하는 분자 메커니즘은 정말 놀랍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염증 경로를 모방한다. 지나치게 오래 앉아있는 것은 크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지만은 실제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굉장히 높이는 행위다. 앉아있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에 미치는 피해를 완화시키는 간단한 방법은 약 20분마다 잠깐씩 자세를 바꾸는 것이다. 되게 운동을 하자 말이죠.